이거 아주 이 스프를 풀 수 있어. 시작. 한번 처음부터 쉽습니다.
2차씩 2차. 자, 다 풀었습니까? 안 푸신 안 들어봐요. 자, 1분만 더 주겠습니다. 1분만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못 푼 사람은 못 푼 대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답을 먼저 알려줘요. 점수부터 주고. 우리 남학생가 좀 늦게 와서 미안하고, 맞다. 다음 주 중에서 오늘 푼 문제에 대한 혹시 해설 자료 필요한 사람들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늘은 제공되지 않는데 다음 주 정도에 있으면 필요하면 주겠습니다. 필요 있나? 필요해? 맞아. 간단한 해설 붙여서 다음 주에 오늘 본 거에 대한 해설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첫 번째 문제는 아까도 제시했던 것처럼 문법 독해입니다. 문법 독해. 우리는 뭐 수업 시간에 동사와 형용사 구별에 대해서 많이 했어 안 했어요? 했었죠? 일단 동사와 형용사를 문장에서 주어를 갖다가 서술해주는 서술의 기능이다. 그래서 보통 최연배 씨 같은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시라고 했어. 뭐라고 했다지? 프리시. 나와 있지 지문에. 프리시. 서술어 기능을 하면서 프리시라고 한다. 이거는 프리시. 프리시. 이거는 주어를 서술해주는 서술어 기능을 하면서 뭐라고 한다고 같이? 프리시라고 하고 있지. 자, 국어에서 용언으로 분리될 수 있는 분사는 동사가 뭐다 하죠? 형용사. 여기에서 품사로서 이것은 동사, 형용사를 말하게 된다. 근데 동사, 형용사는 뭐가 있다는 얘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지? 동사, 형용사. 자, 동사, 형용사,
똑같이 뭐하다 하죠? 형태 의미론 현재 시점에 붙일 수 있다. 청이형을 붙일 수 있다. 명령형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는 붙일 수 없다. 됐죠? 여기까지. 동사 회사에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우리가 동사 가운데도 보면 동사 가운데도 청이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있어. 동사 가운데도. 동사는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냐면 동작 동사라는 게 있고 동작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작용 동사라는 게 있어. 자, 동작 동사가 있고 뭐가 있다 같이 작용 동사라는 게 있어. 이 동작 동사가 일반적인 동사야. 움직임을 나타낸 말. 근데 이 작용 동사는 뭐냐면 이 자연의 흐름. 뭐의 흐름? 자연의 흐름과 관련돼. 자연의 움직임, 자연의 흐름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이 작용 동사는 형용사처럼 어미 결합의 제약이 있어. 대표적인 조건이 하나 뭐냐면 작용 동사에 있어서 하나 해준다면 늙다. 벌써 이제 올해 들어서 한 살 더 먹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래요. 속을 푸죠. 한 살 더 먹는 거지. 늙다가 있어. 뭐가 있다? 이 늙다는 늙어라. 늙어라. 야, 오늘부터 늙자? 억울하지? 앵커, 손석희, 억울하잖아. 야, 오늘부터 너하고 나 늙자. 억울하잖아. 근데 할 수 있어? 내가 부탁한다고 상대방이 늙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늙다는 청형이나 명령을 붙일 수는 없지. 그러나 늙는다.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그럼 어떻게 돼? 현재 시점에 붙일 수 있잖아. 따라서 붙일 수 있다는 점은 동사지만 그러나 명령형이나 청형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는 형용사적 소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나 형용사가 아니라 현재 시로 붙일 수 있는 동사긴 동사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크게 의미론적 측면, 형태적 측면, 통솔어적 측면에 있어서 동사와 형용사를 나름대로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까? 3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너는 음악을 듣는다,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해서 듣다와 좋아하다는 음정에서 서술로 쓰임으로 용언이다. 맞죠? 용언이고 당연히 서술로 쓰죠. 자, 뭐 이번은 간단한 문제였죠. 뭐 어렵지 않았을 문제. 2번에 보면 기업 부분에 at 그리면 왜 이런 불합리한 표현이 나타나요? 불합리한 표현이 있죠. 이런이란 지시가 나왔을 때는 앞에 그런 내용이 언급됐다는 얘기야. 불합리한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죠. 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표현이 있잖아. 이래서 말하고 있는 불합리한 표현은 앞에 단락에 있습니다. 앞에 단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서양 풍경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산소에서는 다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암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가, 빛의 표현이랄지 건물의 명암이랄지 나무들의 그림자가 동양 산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어떤 특이한 표현, 불합리한 표현으로서는 뭐냐면 산속에 살고 있는 개미까지도 또 먼 산에 울고 있는 매미까지 뭐 크게 걸리죠. 이런 표현들 다 무슨 표현이다? 같이 불합리한 표현이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망원표현. 시작. 망원 표현이다.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상상력도 뛰어나잖아. 그런 거래요. 망원표현이 있다. 이런 것들이
불완전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 표현이 동양 그림에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알겠지? 뒤에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 그림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 자, 서양의 그림과는 근본적으로 뭐다 했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불완전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양의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서양사과 다르기 때문에. 다음 몇 번? 그래서 1번이었던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고. 이번은 뭐 사실 어휘와 관련돼서 제시했던 내용이니까 이건 뭐 쉬웠던 것이 아닌가. 도주, 시작. 도주. 이걸 답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답은 몇 번? 4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이것은. 설명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자, 4번도 있는 그대로의 지문 속에서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장 옳은 거라고 했지. 옳은 거. 이렇게 긍정질문이죠. 긍정질문일 때는 뭐 해야 된다? 재심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분절 의문이죠. 우리 국어의 대표적인 분절 의문은 몇 가지가 있지? 자목이력, 시작. 자목이력, 시작. 자음, 모음, 소리 길이, 억양이 있지. 억양. 그래서 억양에 대한 이야기가 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의 이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을 상승조로 하느냐, 하강조로 하느냐에 따라 밑줄자, 상승조, 하강조, 억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형이 달라지지.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뭐도 되겠다? 평서문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억양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알습니까? 자, 그렇다면 억양은 무엇을 담당한다? 문장의 유형을 담당하는 문법적 기능. 알습니까? 문장의 유형입니다.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자, 억양은 뭐다? 진짜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유형이 중요하죠. 또 억양은 이러한 문법적 기능 이외에 화자의 태도와 의미를 갖다 드러내기도 밑줄자. 이런 억양은 화자의 태도와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블라블라 설명이 있죠. 하강 억양은 완결의 뜻을, 상습 억양은 비판의 뜻을. 정리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억양 이처럼 발화 태도와 의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정리됐지? 따라서 억양에는 심리적 태도가 들어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억양의 기능 두 가지. 첫 번째는 문형을 결정한다. 시작. 문장의 유형을 또 결정짓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태도를 갖다 반영할 수 있다. 억양을 통해서 뭘 반영할 수 있다? 심리적 태도를 반영할 수 있다. 먹어!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소리 지를 때. 예. 그렇잖아. 먹어. 얼마나 다정스러워. 그러지? 먹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렇지? 먹어! 뭐 이렇게 하는다고. 어떻게 부드럽지 않지 않아? 그래. 아까 손석희가 막 먹어! 그러지 않았던가? 그건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끝나는 거지. 오랜만에 손석희 부르니까 좋네. 예? 예? 자, 아니 실제 이름이 손석희야. 그렇게 해서 애를 들었어요. 뭐, 은퇴했습니다만은,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왔더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 10초입니다. 억양을 잘 이해할수록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어렵다. 전달하기 어렵다는 말은 틀렸죠? 지금 쉽겠죠? 억양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어순이 아니야? 이렇게 살짝 바꾼다고 해. 문형, 시작. 문형을 결정하는. 상승억양은 화자의 비판의 태도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항에서 뭐 대체로 또 목소리가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이 몇 번 시작? 3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같은 문장입니다. 소리의 장단하는 것은 단어의 뜻이야. 단어가 소리 길게 내려냐 짧게 내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갖다 변별할 때 있지만 여기서는 같은 문장은 소리의 장단에 따라 문장의 유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억양에 따라서. 소리의 장단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억양에 대한 이야기잖아. 소리의 장단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독해? 독해. 문학 독해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해하면 되죠, 뭐 그죠? 뭐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지? 눈에 띄게 나왔어.
거기 보면 윤동주가 저항시를 평가받은 이유는 그 시에 일제 강점기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밑줄자. 그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가는 길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타협하지 않았지.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의지였다. 부끄러움 세모. 윤동주의 시적 모티브라고 할까? 그 시적 모티브, 창작 동기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 그잖아. 그 부끄러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언젠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부끄러움이라는 수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부끄러움이라는 수필이 있었어요. 제목이. 근데 거기서 보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여중생인가 무슨 생인가 여학생이 하나 여기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인 오빠를 보고 다른 오빠죠. 뭐 자기 오빠는 친일 오빠는 아니니까 오빠를 보고 홍두 띈 얼굴로 막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자기 그런 어떤 방이나 자기 옷이 좀 헤어지고 더러워진 것들 뭔가 좀 옷이 좀 변변치 못하는 옷이 이제 빨래줄에 걸려 있을 때 혹시 그것이 들킬까봐 아십니까? 그때 부끄러웠던 마음들 뭐 이런 내용을 어렴풋이 내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부끄러움 시작 부끄러움 알겠죠? 순수한 부끄러움 때에 따라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뭐 있었어? 그게 부끄러움 그런 거 한번 읽어봐. 뭐 어렴풋이 생각나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나 윤동주는 대체적으로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많이 모티브로 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시가 있어요. 서시. 하늘으로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시 있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시를 보면 윤리적 삶을 살고 있었던 윤리적 삶은 다른 말로 도덕적, 양심적인 삶. 시작. 도덕적이며 양심적인 삶이 바로 윤리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젊은 채식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이 시는 이해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 밑줄자 시간의 흐름 나왔잖아. 시간의 흐름인데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시간적 구성이라고 그래. 다 같이 시작. 시간적 구성이다. 뭐 공간적 구성이다. 있어 없어요? 또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점층식 구성이다. 또는 뭐 우리 구성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있지. 가장 시를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수미상관식 시작.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의법이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시간의 흐름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일행의 상황은 과거 동그라미 과거. 일행의 상황까지 과거죠. 과거. 5행에서 8행까지는 미래죠. 나오죠? 눈 크게 뜨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행은 현재죠. 시간적 구성과 관련돼서 특별히 과거, 미래, 현재 구성을 갖고 있다. 나왔지? 다음 몇 번에 나왔지? 1번 그렇게 된 거야. 너무 쉽게 지금만 읽으셨으면 답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2번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풍자적 태도가 간접적 풍자적 현실에 대한 풍자적이 아니라 결국 자기 내면에 대한 고백이 아예 내면적 고백 시작 내면적 고백 또는 자아 성찰적 시작 자아 성찰적이 되겠죠. 내면적 고백 또는 자아 성찰적 태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자아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알겠죠? 자아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시에는 밤과 별의 대비를 통해 협력하는 게 아니죠. 밤과 별이 대비되는 것은 맞아. 하지만 그것이 협력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 밤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이었지. 부정적 현실. 시인은 주어적 일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와 시대적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지. 정리됐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시죠? 1번이 나왔다. 자, 6번 문제는 아주 가볍게 풀 수 있었던 담화에 대한 설명. 이 담화는 대체 여러분들 화법으로 많이 나올 때 있죠. 화법. 하나는 뭐가 있을까? 사요소.
정리됐어요? 그렇다. 시작. 말하기 방식이 있는데 이 말하기 방식에 있어 여기에 사요소가 있어. 한번 사요소 말해볼까? 화법의 사요소. 시작. 동, 말하기 화법의 사요소. 흰눈 사이 쌀매 이번에 불렀던 띵동 이 노래가 있었어요. 동 생각하니까 띵동이 생각나네. 동 하니까 띵동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띵동. 자 사요소 시작. 사요소 화자가 있어. 화자 생각나요. 화자가 뭐지? 화자가 무슨 어? 말하는 사람 그죠? 말하는 사람. 그럼 화자가 뭘 전달해요? 메시지를 위해서 메시지 뭐 전원이다 또는 메시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 듣는 사람 누가 있어? 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화자나 청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을까 없을까? 이 상황이라는 상황. 이 상황을 다른 말로 맥락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시작. 맥락. 됐어? 맥락이다. 자, 그래서 화자가 메시지를 청자에 전달하잖아. 이게 사요소라고 그래요. 메시지에서 내용이 있고요. 내용적 측면이 있고 형식적 측면이 있어요. 내용적 측면을 갖다 우리가 할 때 이거 뭐냐면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성. 통일성이 뭘까요?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에 부합되는 것들. 하나의 주제에 부합되는 게 통일성이야. 통일성이다. 형식은 응집성. 이런 응집성을 갖다 갖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지시어랄지 대용어랄지 대명사 같은 거 있어요. 대용 다시 쓰는 말들. 그 다음에 접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응집성을 갖다 고려할 수 있다. 정리됐나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용적 측면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됐나요? 그러면 반면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 상황은 어떤 맥락 속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잖아. 상황적 맥락이 있고 무슨 맥락? 상황적 맥락. 상황적 맥락이 있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어. 사회 문화적 맥락. 상황적 맥락은 다 그러잖아. 야, 이 시간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냐? 시간적 상황, 공간적 상황. 야, 여기에서 그런 소리 하면 되냐? 시간적 상황, 공간적 상황. 이해되나요?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황이라 볼 수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사회 문화적 상황. 시작.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말이라도 가볼게. 무슨 문화 이런 사회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시조 같은 거예요. 시조는 45자의 짧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는, 풀이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있잖아,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각한다면 뭐가 있어? 매화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화하면 막 지조절기라고 그래. 에? 그잖아. 근데 외국 사람들은 무슨 이게 지조절기냐고. 우리의 문화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런 점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도 있다. 이거 알아두면 되고. 토론이나 토론이나 또는 회의, 협상 이런 것들 발표 이런 것들이
주된 그런 지문으로서 설정될 때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보니까 마지막에 사람 찾아가면 돼? 사람 찾아서 앞뒤 대화 이해하면 되잖아. 근데 마지막에 아영이 그런 민우의 의견대로 시작. 민우의 의견대로. 그런 거래요. 슬기 기분 나쁘게. 알습니까? 민우의 의견대로. 다 시작. 민우의 의견대로 그렇게 하자고 나오잖아.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7번 문제. 다음 글에 기억에 들어가려면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죠. 기억에. 이 글은 자 어떤 경제학자들은 밑줄자 첫 번째 문장 밑줄자.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도의 발달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왔다. 밑줄자. 자, 그러니까 제도가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 거래요. 그러죠? 그러나 이런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밑줄자. 그러나 이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왜?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알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연결되잖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뭐와 관련돼서 나옵니까? 다 같이 지리적 조건. 무슨 조건? 지리적 조건. 경제 성장에 있어 지리적 조건이 또 하나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한동안 이 지리적 조건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산 등과 같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해석이 뭘 얻었다? 설득력을 얻게 됐다. 따라서 여기는 지리적 조건과 경제 성장이지. 두 번째 단락은 지리적 조건과 경제 성장의 관계성에 대해 설명하고, 첫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도와 경제 성장을 갖다가 하고 있었다. 알겠지? 예. 제도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학자들을 주장했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 경우는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알겠습니까? 어떤 이유 제시를 통해서 근거를 좀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지리적 조건을 둘을 돌렸다. 지리적 조건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근데 자 그렇죠? 자 근데 제도를 중시하는 밑줄 자 제도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 제도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은 다시 세 번째 달라고 와서 다시 제도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의 얘기 나와. 자 그래서 지리 조건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한 지리 조건을 가진 나라가 예나 지급이나 소득 수준이나 더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이들은 지리적 조건과 소득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와 함께 이러한 소득 수준의 역전 현상을 동시에 설명하려면 제도가 경제성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지리적 조건은 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지리적 조건은 뭐다 같이 경제성장의 간접적인 것이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앞에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야 되겠지. 답이 그래서 2번이었던 거지. 응? 간단하게. 자, 그래서 내용을 지배하면 될 것 같고요. 8번 간단하게 보면 8번은 쉽게 풀 수 있는 이론 문제 가운데 하나네. 자, 거기 이제 기억에 들어갈 사항은 뭐뭐 때문에 심리적 원인이죠. 소비 문화의 문제점과 그 원인이라고 했잖아. 뭐뭐 때문에 또래 집단이 선호하는 상품을 구매한다. 자신속과 집단의 구성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맞죠? 그래서 아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때문에 연예인이 광고나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덩달아 따라가잖아. 세 번째 뭐야 닿지?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기 어렵다. 왜? 청소년들은 실질적 경제교육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때문에 어른들은 잘못된 소비 문화까지 답습하게 된다. 어른들이 청소년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 그건 아니죠? 앞에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다음 몇 번 다 같이 4번이 잘못됐음을 알게 수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적 요인으로서 맞지 않는 거지. 네. 자, 9번 문제 갈 수 있습니다. 9번 별 3개. 자, 문장 배열 순서 문제 또는 단락 배열 순서 문제 맞추는 문제는 뭐라고 했지? 뭘 고려하라고 했지? 첫 번째 고려할 건
지시나 접속을 뭐라 그래야 없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갖다 맞추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일반적 진술에서 뭐라고 한다 나왔지? 구체적 진술. 그다음 내용의 인접성. 내용의 인접성은 주로 화저인데 주로 어절이나 구형태로. 보면 나오지. 기업에 의한 환경 오염은 기업이 스스로 져야 할 오염 방지 비용을 밖으로 떠넘기는 것을 뜻한다. 있어 없어요? 자, 거기 밑줄 짜거나 오염 방지 비용, 오염 방지. 자면 이와 관련된 예를 한다면 거기에다 설명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오염이라는 말, 오염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이겠죠, 그렇죠? 거기 보니까 디귿에 보면 뭐가 나와? 오염은 미리 막는 거 나와. 미리 막는 게 오염 방지잖아.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디귿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때 기억이 있어 없어요? 기억하고 리을하고 어느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느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거 봤을 때, 자, 기억에는 뭐가 나와? 외부 효과세 나왔지, 외부 효과세. 근데 리을에는 외부 효과만 나왔지. 아, 그럼 그래? 그럼 외부 효과와 외부 효과세, 뭐가 더 구체적이야? 외부 효과세잖아. 그러니까 리을 다음에 기억이 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둬야 돼.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려면 막 말도 어렵잖아, 막 이게 경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고 풀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일반적 진술에서 뭘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 그다음 내용의 인접성, 지시나 접속을 고려하라. 됐나요? 그렇게 해서 한결과 답이 4번이 됐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읽으려면 읽어. 에? 그러면 되잖아. 자, 이번에도 역시 마지막에 제시를 했어요. 알죠? 이번에는 전제를 추론하는 문제. 뭐다 잤지? 전제 추론. 자, 이 문제를 갖다 풀어갈 때 해결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결론이 있지, 결론.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고 있지? 중명사 기억해? 중명사 뭘 중명사라고 해? 그렇지, 매개명, 매개어지, 매개어. 일종의 매개어. 또는 우리가 뭐 연결사, 이렇게도 바로 수 있죠. 그러니까 중명사는 양전제를 매개하지만 결론에는 나오지 않는 거야. 양전제를 매개하지만 먼저 안 나온다? 결론에 안 나오는 거. 결론에 안 나오는 것이 있어. 결론은 이제 우리가 보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어떤 학생은 시험에서 만점 받는다 했지? 밤공부, 시작. 밤공부라고 하면, 밤공부를 하는 어떤 사람은 뭐 한다, 시작? 뭐 한다고 나와, 거기에? 만점을 한다고 했잖아, 만점을. 여기 있죠? 근데 결론에는 뭐가 나와, 결론에는? 성실한 어떤 사람은 뭐 한다 나왔지?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했잖아. 밤공부 한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일단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2개 나와 있는 걸 지우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2개 나와 있는 걸 지워 이렇게. 그리고 하나씩 남은 것에 대한 관계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겠어요? 2개 나와 있는 걸 지우면 돼. 왜냐하면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론에서의 주어는 결국 소전제, 소명사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 알겠지? 일단 같은 것을 지우라고. 일단은 지우라고. 같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 방법 가운데 하나야. 저기 됐냐? 그리고 기억자 있다면 이 방공부는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명사 아니라는 거야. 결론에 나온 것은 중명사 아니라고 했잖아. 일단 방법은 지워. 그리고 둘과의 관계만 따져주면 돼. 다만 중요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명사는 한 번쯤 뭐 돼야 된다? 주연돼야 된다. 주연의 말 들은 적 있어 없어? 주연이 뭐예요? 그렇지. 반장이 물르면 안 되지. 주연, 시작. 자기 이름 나왔다가 막 좋아해. 그러나 논리에서 주연은 뭘 말한다? 지시대장 전체를 가리킬 때. 지시대장 전체를 가리킬 때를 뭐라고 다시 시작? 주연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내 말 이해되겠습니까? 전체.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전제 속에 뭐가 나왔어? 어떤이 나왔으니까 특징이지.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도 특징이지. 그러면 특징이 나오면 결론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번쯤 뭐 해야 돼? 전칭이 나와야 돼. 전칭이 나와 있는 모든을 찾아서 일단 1번은 땡 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지? 그리고 뭐과 뭐의 관계 시작. 뭐과 뭐의 관계? 만점과 성실의 관계를 따져주는 거 찾아야 된다. 이해됐지? 그 중에 대표적인 중에 했지만 기억해둬. 다시 한번 정리한다. 자, 뭘 파악하는 문제? 전제를 파악하는. 일단 봐봐. 내가 하나 알려줄게. 전제를 파악하는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중명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중명사가 뭐가 되는 거야? 중명사 뭐가 되는 거야? 결론에 성실이 나왔으니까 성실이 뭐가 될 수, 뭐야? 결론에 성실이 나왔으니까 이게 중명사는 아니지? 아, 그러잖아. 근데 결론은, 중명사는 한 번씩 뭐 해야 된다? 주연돼야 된다. 뭐 돼야 된다? 시작? 주연된다. 그러니까 만점이라고 하는 게 중명사야. 알았어요? 만점이 중명사라고. 내 말 좀 이해됐어요? 근데 그 중명사를 한 번쯤 뭐 해야 된다? 주연돼야 돼. 주연된 것이 몇 번뿐이 없다? 3번뿐이 없다고 그래서. 만점의 모든. 내 말 이해되겠지? 그렇게 찾는 거야. 자, 만약에 이제, 잘 봐봐. 결론을 파악하는 문제 나왔다. 뭐 파악하는 문제? 결론이 나오면, 여기다 뭐 한번 써봐. 자, 시작. 뭐 했지? 저점에? 그렇지. 만점을 만난 사람은 뭐하다? 시작. 성실하다. 이겠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똑같아? 똑같은 건 뭐냐면, 자, 만점 두 개 나왔지? 그러면 결론 나올 때는 두 개 나온 거 지우고 나머지 하나씩 남은 관계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결론은 그렇게 나온 거. 결론은 그래서 성실과 방법고, 성실과 방법이 나온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래. 아, 방공부가 만점이었는데 만점이 성실하고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야지? 어? 그렇지.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은 모든 여기 나 결론이 뭐라고 했어 거기? 어? 뭐 나머지 관계 하나씩 남은 관계만 따져주면 된다.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한다. 결론은 대전제에서 같은 거 지워주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걸 따져주되 다만 이제 뭘 알아야 돼? 명제의 크기. 에? 명제 크기는 전칭이냐? 특징이냐? 양제 중 하나라도 특징이면 결론도 뭐다? 시작? 특징이다. 또 하나 명제의 성질. 긍정이냐? 부정이냐? 양정제가 긍정이면 결론도 긍정이다. 부정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따져주면 이런 문제는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한번